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정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잃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30편의 다큐 시리즈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승자의 기록 뒤편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상상해보죠. 당신이 지금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대저택에 살고 있는 6살짜리 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6살이요? 네, 6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세상 그 자체였던 어머니가 연기처럼 싹 사라집니다. 아, 세상에.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죠. 당신이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어도 어른들은 막 눈을 피하면서 그저 병으로 멀리 떠나셨다는 되게 어색한 거짓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참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집안 전체에 흐르는 그 숨막히는 침묵.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지만 무언가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할 때의 뼛속 시린 공포. 네. 만약 그 지독한 불안과 불신 속에 갇혀 자란 아이의 손에 훗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권력이 쥐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권력은 국가를 다스리는 정상적인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뚫린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한 아주 파괴적이고 잔혹한 무기로 변질되겠죠. 타인의 고통에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린 채 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이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은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자료들은 KBS 역사 다큐멘터리 대본, 위키백과에 기록된 사화 및 연산군에 대한 방대한 기록들, 그리고 방금 언급한 윤창섭 작가의 심리 분석 대본입니다. 아주 풍부한 자료들이네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조선 최악의 폭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이런 자극적인 범죄 일지를 읽어내려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그 이면을 봐야죠.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상실감에 빠진 어린아이의 트라우마가 옥자라는 절대 권력과 충돌해서 국가적 대재앙을 일으켰는지, 그 이면에 복잡하게 얽힌 심리적 붕괴, 가족의 비극, 그리고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려 했던 백성들의 삶을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세밀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묵고 또 동시에 한 인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아주 긴 여정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묘사해 주신 그 침묵 속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1476년에 태어난 연산군입니다. 1476년이요? 네,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성종의 장자로 태어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짊어진 아이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불과 4살이던 1479년 그의 어머니 윤 씨가 폐비가 되어서 차가운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4살 때요? 와우, 진짜 어릴 때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6살이던 1482년 어머니는 결국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죠. 6살이면 요즘으로 치면 딱 유치원에 다닐 나이잖아요. 그렇죠. 한창 엄마 품이 필요할 나이죠. 네,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부재를 겪은 건데 제가 이 심리분석 대본을 보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단순히 어머니가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진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궁궐 안에 수많은 궁녀, 내시, 심지어 아버지인 성종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그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윤창섭 작가가 지적했듯이 인간의 정신을 가장 처참하게 파괴하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상실이라는 점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상실이요? 네.
만약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온전히 애도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상처는 깊게 남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은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공백,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그 본능적인 감각은 아이의 뇌구조 자체를 완전한 불신과 불안으로 재설정해버립니다. 아, 뇌구조 자체가 바뀐다고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내면의 공백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선적 성격 장애라는 아주 치명적인 씨앗으로 발화하게 되죠. 잠깐만요. 경계선적 성격 장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훗날 보여준 그 수많은 기행들이 단순히 막 화가 많거나 잔인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임상적인 수준의 심리적 붕괴 상태였다는 뜻인가요? 네, 임상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행동 패턴은 이 장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들이죠? 감정의 기복에 극단적이고 자신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병적인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상태죠. 아,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군요. 맞아요.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다가도 자신을 조금이라도 거스르거나 비판하면 순식간에 자신을 파괴하려는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 그렇죠. 진실이 완전히 거세된 궁궐이라는 그 특수한 밀실에서 그 불안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골마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자, 이 부분을 한번 깊게 풀어보죠. 그렇게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자란 소년이 1494년 19살의 나이로 조선의 10대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19살의 젊은 왕이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막 드라마나 매체에서 그려진 모습 때문에 연산군을 그저 맨날 향락에 미쳐 있고 글 공부도 게을리한 좀 바보 같은 폭군으로 오해하시거든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학문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신하들과 어떤 논쟁이 붙었을 때는 사서삼경이나 고전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그 늙고 노련한 대신들의 논리를 날카롭게 딱 꺾어버릴 만큼 두뇌 회전이 엄청나게 빠르고 영특한 군주였습니다. 영특함? 네, 흥미롭네요. 그런데 사실 그 영특함이 오히려 비극의 속도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어째서요? 머리가 좋으면 정치도 더 잘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머리가 좋았기에 자신을 억누르는 그 구조적인 압박을 훨씬 더 예민하게 감시했으니까요. 아, 압박감이요? 당시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절대 군주제를 표방하면서도 왕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장치. 네, 바로 성종이 훈구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키워놓은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 이른바 삼사라고 불리는 대간 세력이었죠. 네, 3사.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이들의 아주 일상적인 임무가 바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걸 한번 비유해 볼까요? 네, 좋은 비유가 될 것 같네요. 당신이 정말 엄청난 경쟁을 뚫고 대기업의 20대 젊은 CEO로 딱 취임을 했습니다. 오, 훌륭하네요. 네, 나름대로 머리도 좋고 추진력도 있어서 회사를 확 장악해 보려고 하는데 회사 안에 절대 해고할 수 없는 특별 감사팀이 있는 겁니다. 아, 해고할 수 없는 감사팀? 당신이 결제 서류에 막 사인을 하려고 하면 대표님, 그건 선대 회장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고 서류를 막 찢어버리고요. 네, 피곤하네요. 퇴근 후에 술 한잔 하려고 딱 나가면 대표님, 투미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고 문을 떡 가로막는 식인 거죠. 와, 숨이 막히겠는데요. 그렇죠.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도 미칠 노릇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타인의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자 버림받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가진 19세의 왕에게 이 대간들의 간쟁은 도대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단순한 정치적 조언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위협하는 암살 시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암살 시도요? 와. 네, 그래서 연산군은 신하들의 이 당연한 의무를 능상,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아주 심각한 반역 행위로 규정해버립니다. 능상이라는 죄목으로요? 맞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1398년 무오사화를 일으켜서 자신의 눈에 가시 같던 대간과 사림 세력을 아주 무자비하게 쓸어버립니다. 1498년 무오사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을 가로막던 그 감사팀을 전부 날려버렸으니 젊은 CEO의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평생 앓던 일을 딱 뺐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 테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네. 바로 그 순간 연산군이 스스로 파놓은 가장 깊고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정이요? 대간들을 없앤 게요? 네. 자신의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피로 잠재우면서 그는 올바른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아, 피드백을 받을 곳이 없어졌네요. 권력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아주 위험한 고립 상태에 빠진 거죠. 고립. 견제 세력이 사라진 그 진공 상태에 궁궐에서 연산군은 더 이상 세상을 합리적인 정치의 언어로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직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를 가르는 감중의 언어로만 세상을 보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참 역설적이네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반대파를 다 죽였는데 막상 그럴수록 주변에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남지 않으니 의심과 불안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요. 네, 그 불안은 결국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궁궐의 침묵이 마침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터질 게 터진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바로 1504년에 터진 갑자사화입니다. 마침내 20년 넘게 깊숙이 감춰져 있던 그 판도라의 상자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1504년이군요. 네, 연산군이 드디어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얽힌 그 은폐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드디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병사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사약을 받고 궁 밖으로 내쳐져 피를 토하며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그 참혹한 진실 말이죠.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설명되지 않은 상실감이 드디어 명확한 대상, 즉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라는 뚜렷한 타겟을 찾게 된 순간입니다. 타겟이 생겼군요. 네. 그 폭발력은 정말 조선 왕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1504년 음력 3월 20일 밤 창경궁들에서 벌어진 일은 한편의 잔혹한 심리 스릴러를 완전히 넘어선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지옥도요?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엄씨와 정씨를 한밤중에 뜰로 끌어냅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참소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와,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이 대목에서는 정말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단순히 그 후궁들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는 그 어두운 밤 귀인 정씨의 친아들들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그 창경궁들로 포박해서 끌고 옵니다. 자기 동생들을요? 네. 그리고 자루를 뒤집어 쓴 여인들이 묶여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친어머니인지도 모른 채 안양군은 형인 연산군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 자루를 향해 매질을 합니다. 세상에. 형제 중 봉안군만이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자루 속의 여인이 자신의 친어머니임을 직감해서 차마 매를 들지 못하고 막 통곡을 하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연산군은 오히려 더 격분해서 사람들을 시켜 그 여인들을 정말 잔혹하게 때려 죽이고요. 심지어 그 시신마저 갈기갈기 찢어서 사냐에 내다 버립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무리 상처받은 아들의 분노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형제에게 자기 친어머니를 때려 죽이게 할 수 있죠? 이건 뭐 트라우마나 분노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악마의 모습 아닙니까?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청취자 여러분이 느끼는 그 경악스러움이 바로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절대적인 공포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겠네요. 그 사건은 연산군의 정신이 완전히 임계점을 넘어서 붕괴해버렸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금기인 그 천륜을 스스로 아주 박살을 낸 것이죠. 천륜을 저버린 거군요. 네. 이후 벌어진 처분의 방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끔찍한 형벌이 있었나요? 이미 땅에 묻혀서 뼈만 남은 어머니의 정적들, 그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는 예사였고요. 부관참시,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쇄골표풍이라는 아주 끔찍한 형벌까지 내렸습니다. 쇄골표풍이요? 그게 뭔가요? 죽은 자의 뼈를 절구에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요. 와... 네, 즉 그 사람의 존재 흔적 자체를 이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극도의 집착이었던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심지어 자기 친할머니인 인수대비의 침전에도 장검을 떡 뽑아 들고 쳐들어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 할머니에게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면서 모욕을 줬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수대비는 불과 한 달 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폐륜입니다. 중에 무당처럼 막 춤을 추다가 마치 죽은 어머니 윤 씨의 혼이 빙의된 것처럼 아주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막 통곡하고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처럼요. 네.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현실의 거대한 고통과 자신의 나약함을 견디지 못한 그 자아가 완전히 찢겨나가서 죽은 자의 인격을 빌려와서라도 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아주 극도의 정신분열적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피해 굶주린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거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꺼풀 더 아주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더 있다고요? 네. 이 갑자사화의 거대한 대학살을 오로지 그냥 광기에 사로잡힌 효자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연산군의 또 다른 아주 무서운 얼굴을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얼굴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피바람의 이면에는 매우 냉혹하고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요? 미치광이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당시 연산군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아주 극도의 사치와 수천 명의 기녀들을 거느린 그 향락 파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완전히 파탄낸 상태였습니다. 돈을 다 써버렸군요. 국고가 통 비었으니 당연히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복수라는 아주 절대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당시 엄청난 부와 토지를 독점하고 있던 훈구공신 세력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아, 명분은 복수렸지만 진짜 목적은? 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산과 수많은 노비들을 모조리 국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 자신의 개인 창고로 전부 몰수해버렸습니다. 와, 자기 주머니를 채운 거네요. 그렇죠. 통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광기와 권력을 향한 아주 끝없는 탐욕이 소름 끼치게 결합된 괴물 같은 사건, 그것이 바로 갑자사화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에 미쳐서 신하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또 어머니의 복수를 핑계로 돈을 뺏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난다면 이건 그저 조선 궁궐안에서 벌어진 그들만의 잔혹사, 단순한 권력 투쟁에 불과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진정한 하이라이트,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왕의 그 사적인 상처와 분노가 도성 한양의 궁궐 담장을 확 넘어서 어떻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무고한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박살냈는가 하는 점이죠. 청취자님, 당신이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점을 딱 짚어주셨습니다. 네. 갑자사화로 조정의 신하들을 완전히 침묵시킨 후 연산군의 폭정은 이제 브레이크 없이 전 국토의 백성들을 향해 맹렬히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까지요? 그 참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가 바로 금표의 확장입니다. 금표. 네, 금표란 왕이 사냥을 즐기기 위해 백성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딱 세운 구역을 말하죠. 아, 이 상황도 우리 일상으로 확 끌고 와서 상상해 볼까요? 네, 해보시죠.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인구 10,000명 규모의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막 경찰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이요? 여기서부터 저 산 너머 끝까지 내일부터 내 개인 전용 골프장과 야외 파티룸을 지을 거니까 오늘 해지기 전까지 너희들 집, 논, 밭 다 버리고 당장 맨몸으로 떠나. 청천벽력이네요. 이주 대책, 보상금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만약 따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날아가니까요. 그 키의 규모가 실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얼마나 넓었길래요? 처음에는 도성 밖 10리, 30리로 조금씩 넓어지던 금표가 급기야 100리 밖까지 확장이 됩니다. 100리요. 네. 오늘날의 지도로 치면 김포, 파주, 포천 일대에 아주 넓은 평야는 물론이고요. 서쪽으로는 인천 앞바다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이 통째로 왕 한 사람을 위한
거대한 사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서울부터 인천 앞바다까지요? 네. 수만 명의 백성이 진짜 하루아침에 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양식도 없고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그 수많은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흙을 파먹다가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의 실록은 아주 참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여서 악취라 진동했다고 말이죠.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고요? 네. 그렇게 수만 명의 백성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그 땅 위에서 연산군은 10,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사냥을 즐겼습니다. 미쳤네요, 정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강제로 끌고 온 1,000명이 넘는 기녀들, 즉 흥청들을 끼고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만의 태평성대를 노래했죠. 아, 흥청. 우리가 오늘날 막 돈을 물쓰듯 낭비할 때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이 피 묻은 역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 흥청망청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입과 눈 그리고 생각마저 철저히 통제하려고 했죠. 도성 안에 왕을 비판하는 한글로 든 익명의 대자보, 즉 벽서가 나붙었을 때 연산군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왜요? 네. 한글로 쓰인 서적들을 샅샅이 색출해서 모조리 불태웠고요. 한글을 아는 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죠. 와,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연좌제였습니다. 연좌제요? 왕을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익명서를 쓴 자는 당연히 사형이었고요. 그 사실을 알고도 관아에 고발하지 않은 이웃과 가족까지 모조리 엮어서 처벌하는 아주 가혹한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웃까지 전부 다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이웃을 서로 감시하고 밀고 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이 철저히 꿰매어진 아주 완벽한 침묵과 공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치유되지 않은 유년기의 상처가 아무런 제어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과 딱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그 수만 명의 평범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마치 벌레처럼 짓밟고 앗아가는지 우리는 이 소름 끼치는 파괴의 연쇄 반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죠. 어린 시절 깊은 상처받은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저 산처럼 쌓인 백성들의 시체 앞에서 단 한 줌의 변명거리라도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떤 개인의 트라우마도 타인의 생명을 그렇게 유린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결국 이 무시무시한 폭주기관차는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 폭발로 멈춰서게 됩니다. 드디어 끝이 나는 건요. 1506년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절대 군주를 옥자에서 끌어내리는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1506년 중종반정. 무려 1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그 핏빛 통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죠. 네.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아주 초라하게 유배되었고요. 그곳에서 불과 2달 만에 전염병에 걸려 31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와, 고작 2달 만에요? 그토록 잔인하게 세상을 호령했던 폭군의 끝이고는 너무도 허망한 죽음이네요. 그렇죠. 아주 허무하게 끝났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쫙 살펴보다가 정말 믿기 힘든 기이한 모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다른 사람의 형제들에게는 부모를 때려 죽이게 만들고 남의 집안은 다 멸문지화를 시켰던 그 끔찍한 미치광이 폭군이 정작 자기 정실부인인 패비신 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특히 그 셋째 아들인 창녕대군은 그렇게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다면서요. 네, 그게 참 인간이라는 존재의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자식은 예뻤나 보죠.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창녕대군에게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재산과 수많은 노비를 하사하면서 아주 극진한 가족애를 보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아마도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그 부모의 부재, 그리고 끔찍한 상실감을 자신의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일종의 비뚤어진 보상심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보상심리.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반정 이후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끔찍한 업보를 대신 짊어지고 사약을 받아 죽게 됩니다. 결국 다 죽었군요. 자신이 만든 지옥이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죠. 참 씁쓸하네요. 여기서 저는 당신과 함께 이 기록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약간의 논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자문관님,
연산군이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폭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연산군 일기라는 기록은 결국 반정을 일으켜 승리한 사람들, 즉 중종 세력이 쓴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네, 승자가 쓴 역사죠.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폐위된 왕의 비행이나 정신적 이상 증세를 막 더 자극적으로 윤색하거나 조금 더 과장해서 적어넣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역사학자로서 당연히 그런 합리적 의심의 렌즈를 껴야만 합니다.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 태생적 한계는 역사에서 분명히 존재하죠. 네. 특히 연산군 시대에는 사관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기조차 어려웠고요. 반정 직후 기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의 폭정과 기행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더 극적으로 강조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산군이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도성 백리바까지 백성을 막 내쫓아서 금표를 세웠다는 그 거시적인 역사적 팩트와 물리적 증거 자체를 지워버릴 순 없습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균형 감각은 연산군의 잔혹한 행위를 결코 옹호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그를 단순히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 어떤 기형적인 괴물로만 아주 납작하게 치부해버리고 끝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단순히 괴물로만 딱 치부해버리면 저 사람은 원래 미친 사람이었어 하고 마음은 되게 편해질지 몰라도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묵직한 교훈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교훈을 놓친다. 우리는 개인의 악마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를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실패요? 조선이라는 국가의 그 거대하고 정교한 정치 시스템과 엘리트 관료 집단이 어째서 한 인간의 사적인 트라우마가 국가 권력을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는가? 그렇죠. 왜 못 막았을까요? 왕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대간 제도는 왜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 왕을 극단적인 고립과 광기로 몰아넣었는가? 듣고 보니 그러네요. 폭군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처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고장난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본 연산군의 비극은 상처받은 한 인간이 절대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권력이 타인을 돌보는 도구가 아니라 완전 통제불능의 흉기로 돌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너무도 처절하고 사늘한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이 억압된 밀실에서 자라난 아이의 불안이 어떻게 한 국가를 집어삼키는 끔찍한 공포정치로 변혁되어 갔는지 오늘 우리는 그 기절을 아주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네, 오늘 이 길고 무거운 안개 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연산군은 타인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오직 자신만의 안전한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백성을 짓밟으며 거대한 금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 잔인한 금표 말이죠. 그렇다면 5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 과거의 상처와 방어 기제를 막 핑계로 묻어둔 채 나를 향한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과 다른 목소리를 아예 막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금표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며 끊임없이 밀어내고 스스로를 외롭고 고립된 섬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옛날 미치광이 폭군이 세웠던 물리적인 금표가 어쩌면 오늘 당신의 일상 속 가장 내밀한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고요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깊은 탐구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이면을 들고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별빛이 잠든 밤 시간의 강물 위에 그대 머물던 자리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 잊혀지지 않는 선율